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곳곳으로 번진 산불이 의성에서부터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지며 경북 북부권을 집어삼켰습니다. 이번 산불로 경북 북부에서만 21명이 숨졌는데요. 오늘은 불길이 북쪽으로 향하면서 강원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안동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경철 기자, 경북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경북 안동시 서부초등학교에 마련된 대피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엔 산불로 하루아침에 마을이 폐허가 된 안동 남부 지역 주민 130여 명이 대피해 있는데요. 삶의 터전이 모조리 불탄 주민들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는 등 하루 종일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은 어젯밤부터 빠르게 확산된 산불에 사망자가 급증했습니다. 경북에서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 21명으로 추산됩니다. 오늘 낮 안동시 임하면 주택에서 80대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되며 지금까지 사망자는 영덕 8명, 영양 6명, 안동 4명, 청송 3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불 피해 사망자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차량을 타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미처 불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주거지 안팎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낮에는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 한 대가 의성에서 추락하면서 70대 조종사 1명도 숨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사고 직후 전국 산불 현장에 진화 헬기 운항을 잠정 중단했다가 2시간 뒤 순차적으로 다시 진화에 투입했습니다. 어제 청송과 영덕을 지나 동해안까지 빠르게 번진 의성 산불은 오늘부터 남풍을 타고 강원도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정 무렵부터 초속 20m의 강풍이 불 걸로 예상돼 산불 재확산의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오후부터 영양군 청기면과 안동시 예안면, 도산면 등 임하댐 북쪽에서도 처음으로 대피가 시작됐고 안동시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인근에서도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경북에선 현재 5개 시군에서 8,700여 명이 여전히 대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시 산불 대피소에서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남 지역의 산불도 엿새째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화율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지리산 국립공원 쪽으로 불길이 번지면서 추가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자,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재경 기자, 경남 지역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지리산 중산리 정류소 인근에 있는 산청 신촌 마을인데요. 제 뒤쪽으로는 여전히 산등성이마다 시뻘건 불길이 선명하게 보이고 연기도 끝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나무가 타는 소리가 이곳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산림당국은 오전부터 헬기 30대와 특수진화대 등 진화대원 1,9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연무가 심해 공중 진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시야가 확보되는 곳에만 헬기를 통한 공중 진화를 하고 있었는데 경북 의성 헬기 추락 사고 직후 오후 한때 진화 헬기 투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높은 산자락의 진화 작업이 주춤한 사이 불길은 지리산 국립공원 바로 앞까지 밀려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 200m 부근까지 산불이 번진 상황이며 국립공원 안쪽까지 확산됐는지는 현재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길이 지리산 국립공원 쪽을 향하면서 등산로가 시작되는 중산리를 포함해 인근 삼장면 일부 마을 주민들은 긴급 대피한 상황입니다. 이곳 현장에선 고지대인 지리산은 불길이 번지면 헬기 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산불 현장 곳곳에 낙엽층이 성인 무릎 높이까지 쌓여 있어 불을 끄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이 시작될 때 80%였던 진화율은 70%대로 떨어졌고 꺼야 하는 남은 불 길이도 14km 넘게 남았습니다. 밤사이 산불 확산을 피해 현재 산청과 하동, 진주에서 주민 1,700여 명이 동의보감촌 등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 울주군 산불도 닷새째 꺼지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을 끈 자리에서 다시 불길이 일어나면서 진화율도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젠 불길이 시 경계를 넘어서 인근 양산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다은 기자, 울산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울산 산불 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진화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오히려 상황은 안 좋아졌습니다. 산 정상을 향하던 불길이 산 아래 곳곳에서 다시 솟아났습니다. 불을 끈 자리에 불이 다시 솟아나면서 산불 진화 현장은 발목이 잡혔습니다.
잿더미 속에 남아있던 불씨들이 살아나 주변으로 삽시간에 번졌기 때문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 후 남겨둔 훈증 더미들도 불씨를 품었다가 다시 불을 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특히 산 아래 마을 주변에서 불길이 살아나 진화 현장에선 긴급 방화선을 구축하고 추가 대피령도 잇따랐습니다. 이렇게 불길이 계속 다시 살아나면서 어제 98%였던 진화율은 오히려 70%대로 떨어졌고 400m 정도만 남겼던 불길도 4.8km로 10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의성 헬기 추락 사고 여파로 오후 한때는 헬기 운항이 2시간 넘게 중단됐는데요. 산 정상 부근에 대한 진화가 주춤한 사이 산불은 울산 경계 너머로도 번졌습니다. 불길이 닿는 경남 양산시에는 주민 사전 대피령이 내려졌고 부산 기장군의 사찰 장안사 유물들은 인근 박물관으로 긴급 옮겨졌습니다. 해가 진 뒤 헬기가 철수하면서 울산시와 소방당국은 산불 확산 저지에 주력하는 한편 마을 등을 중심으로 방화선을 구축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산불 진화 현장에서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경북 산불 현장에선 진화에 나선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생산된 지 30년 가까이 된 헬기에 타고 있던 70대 조종사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희뿌연 연기로 가득한 산불 현장. 산 비탈면에 헬기 잔해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흩어져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진화 지원을 나온 임차 헬기가 추락한 겁니다. 헬기 조종사 73살 박모 씨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실제 저기서 날아오는 건 못 봤고 이 소리가 이상하게 소리 나면서 이게 고개를 딱 젖혔을 때 벌써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 상태를 본 거죠. 고인이 된 박 씨는 40년 넘게 헬기 조종사로 일한 베테랑 기장이었습니다. 이번 산불 현장에는 오늘 오전 9시 반 무렵 20여 분간 투입됐고 다시 오후 12시 44분부터 작업을 하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현장 현지 추락하고 접촉을 접하고 현재 강원특별도지사는 의성군 사고 현장으로 현지 출발했고요. 현재 최고 5인 조사와 그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헬기는 1995년 7월에 생산한 노후 기종이었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초에 임차했을 때도 이미 30년 가까이 운항한 상태였습니다.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 진화 헬기도 69%가 생산된 지 21년이 넘은 노후 헬기로 202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2건의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지형 지물이 복잡한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빨리 꺼야 된다는 강박감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한 운항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사고 직후 산림청은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된 소방 헬기 운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어 3시 반부터 사고 헬기와 같은 기종 23대를 제외하고 다시 순차적으로 헬기를 투입했습니다. 긴급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국토교통부는 전신주에 걸려 헬기가 추락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어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안동은 강풍 탓에 무서운 속도로 불이 번졌는데요. 주민들은 불길이 사람보다 빠르게 이동해 옷까지 하나 챙기지 못하고 대피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안동 도심은 온종일 산불 연기에 갇혔습니다. 조건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갑작스레 산불이 들이닥친 안동 시내입니다. 산불로 발생한 잿빛 연기에 온 도심이 갇혔습니다. 잔불에 아직도 연기는 피어오르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건물들이 보입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임하면으로 가봤습니다. 마을 곳곳이 초토화됐습니다. 사과 창고는 녹아내리듯 주저앉았습니다. 창고 안은 몽땅 타버렸고요. 벽면은 불에 녹아 휘어진 채로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잔불의 연기도 계속해 나는 상태입니다. 가까이서 들여다본 건물 안은 남은 것 하나 없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어제 저녁 급하게 대피했던 직원들은 잔해를 치우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잔불을 잡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튀고 막 보석까지도 불이 튀었으니까 직장이 이렇게 됐는데 참담하죠.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주저앉은 주택입니다. 70대 여성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휠체어를 타고 다녀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가족들이 대피를 위해 찾아왔을 때는 이미 불길이 번진 뒤였습니다. 이쪽에 난리 났다고 해가지고 어제 저녁 때 내려왔다고. 내려오니까 이렇게 벌어져 본 거지. 산에 막 불이 붙어 난리가 이랬지. 여기까지는 설마 했거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안동 국립경국대에는 어젯밤 학교 뒷산까지 시뻘건 불길이 들이닥쳤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수백 명이 체육관으로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산불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자욱한 연기에 숨쉬기도 불편할 정도입니다.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대피했던 체육관입니다. 지금은 학생들 모두 빠져나온 상태인데요. 이 아래를 보면 마시다 남은 생수통과 이 과자 상자처럼 대피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불길을 피해 몸만 빠져나온 주민들은 대피소로 모였습니다. 입을 옷 하나 챙길 새도 없이 불길은 무서운 속도로 마을을 덮쳤습니다. 불이고 사람보다 더 빨리 나왔어요. 바람이 뺑뺑이 더 있겠어요. 불이 일로 갔다 저로 갔다 막. 우리 동네 지금 집 하나도 없어 지금. 아무것도 없어 지금. 불길이 뒤에서 이렇게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 봤는데 진짜 정신없이 났어요. 그러니까 속옷 하나 안 챙기고 나와가지고. 이미 안동에서만 4천여 명이 대피했지만 복구는커녕 여전히 불길은 확산 중입니다. 순식간에 안동을 덮친 산불에 주민들은 피해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한 채 행여 또 불이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선고 이후 차기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질 뻔했던 위기에서 일단 최대 고비를 넘긴 셈인데요. 윤 대통령 취임 4개월 뒤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던 검찰은 즉각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씨를 몰랐다, 김 씨와 골프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선거법으로 기소된 뒤에 김 씨를 알았다는 이 대표 발언 중 골프 관련 발언만 유죄로 봤는데 2심 재판부는 방송 발언 원문을 토대로 봤을 때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았다며 모든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또 1심이 유죄로 본 또 다른 발언,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장 발언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남시가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장기간 다각도로 압박을 받은 게 인정된다며 협박을 받았다는 표현은 압박을 과장한 것일 뿐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습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로서는 1심 선고가 항소심에서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향후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의 최대 사법 리스크로 꼽혔던 선거법 위반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완전히 뒤집히면서 부담을 크게 덜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오늘 법원은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짓말이라고 인정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이 확장 해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뒤 전체의 맥락을 살피면 무죄라는 거죠. 이어서 윤상문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인터뷰입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검찰은 이 발언이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고 김문기 씨와 골프 친 사실을 부인하는 말이라며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도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골프와 조작이라는 단어가 듣는 사람에게 남기는 인상,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조작한 거죠라는 말의 호응 관계 등을 고려하면 고 김문기 씨와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판단한 건데 실제로 골프를 쳤으니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앞뒤 전체 맥락을 보면 해당 발언을 김 씨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고 김문기 씨를 진짜 몰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일부이고 조작한 거죠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을 보면 사진을 봐도 기억을 못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조작한 거죠. 근데 제가 그 안에도 지금도 보니까 절반은 제가 누군지 기억을 못하겠더라고요. 또 이 대표가 언급한 사진 원본은 10명이 나오는데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표의 조작됐다는 말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다른 3개 발언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기억이 없어요, 그 사람. 근데 나중에 보니 이 사람이 같이 갔다는데 뭐 같이 갔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위 실무자였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제가 기억을 못 한다는 사실을 예를 들어 표창도 수백 명을 줬을 텐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검찰은 이 발언 역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말이라며 검찰 주장은 확장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석했다는 이 대표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또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말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누군가를 알았다 혹은 몰랐다는 말은 인식에 대한 것이고 공직선거법이 처벌 대상으로 삼는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2심 법원은 해당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은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이지만 허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요. 발언의 전체 맥락으로 볼 때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판단을 흐릴 수 있는 거짓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어서 유서영 기자입니다. 2021년 10월 20일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 변경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1심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국토부의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용도 변경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했다는 이유를 들어 허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당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이 대표 발언은 국토부가 요청해 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협박이라는 이 대표의 표현을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중요 부분이 합치되는 경우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인용했습니다. 즉 협박이라고 언급한 부분만 따로 떼내서 유권자 판단을 그르칠 만한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단 겁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측근이자 백현동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인섭 씨의 알선수재 유죄 판결문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 대표가 당시 국민적 의혹에 해명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대표가 해당 의혹에 개입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법원 앞에서 결과를 기다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무죄가 선고되자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정치검찰의 정치보복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환영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재판 10분 전쯤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의 방탄복을 입은 채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응원 나온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눌 때만 해도 긴장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가시죠. 재판부가 1시간 반가량 판결 내용을 낭독하는 동안 법정 밖 수십 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초조한 기색으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속보를 통해 1심 판결과 달리 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내용이 전해지자 의원들은 조금씩 미소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마지막 쟁점인 백현동 발언까지 무죄 판단 소식이 전해지자 박수를 치거나 주먹을 높이 치켜들며 환호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무죄 주문을 낭독하자 재판부를 향해 90도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재판부가 퇴정하는 것도 모두 지켜본 뒤에야 변호인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이 대표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 띤 얼굴로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대표가 탄 차량이 법원을 떠나자 남아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부둥켜 안으며 그제야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 곡이 남겼네요, 형님 고생하셨어요. 민주당은 이 대표를 올감했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며 정치검찰 칼춤에 맞춰 정치 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힘은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야권에서도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에 대한 파면 선고다. 희대의 정치 보복에 법원이 엄히 제동을 걸었다며 법원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고비고비 사법 리스크를 뛰어넘은 이재명 대표는 오늘 무죄 선고로 헌재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열리게 될 조기 대선 가도에서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판결 직후 곧바로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경북 안동으로 달려가 민생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곧바로 산불이 번지고 있는 경북 안동으로 출발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일정이었는데 판결 직후 전격적으로 안동행을 결정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조기 대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사법 리스크를 털게 되자 곧바로 민생 챙기기에 나선 겁니다. 이재명 대표 이름 뒤엔 언젠가부터 사법 리스크라는 말이 늘 따라다녔는데 이번 같은 막판 역전극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TV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 결론은 당선 무효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무죄로 뒤집으며 이 대표는 극적으로 정치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검찰은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측근들을 줄줄이 구속한 뒤 이듬해 이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까지 가결되며 벼랑 끝에 몰렸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대표는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유지됐다면 비상대책회의가 될 뻔했던 당 의원총회는 큰 짐을 덜어내고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던 당내 비명계 목소리도 잦아들 걸로 보입니다. 비명계 주자들은 사필 규정이다. 이번 기회에 선거법과 사법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바로잡아 다행이다.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 이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환영했습니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사법 리스크라는 약점을 안고 있던 이재명 대표는 이번 판결로 전화위복 이상의 정치적 효과까지 덤으로 얻으면서 명실공히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을 확신해온 국민의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은 금기어라면서도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이재명은 안 된다고 총공세를 펴왔는데요. 이번 항소심 판결에 반발하면서 일부 의원은 판사에 대한 색깔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는 겁니다. 지금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잡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에서 과학자들과 간담회 도중 결과를 전해들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당직자들과 심각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은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서 재판을 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열을 올렸던 국민의힘은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 대표에게 결과에 승복하라 요구했는데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히자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사실상 사문화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일제히 반발했고 특히 친윤계 윤상현 의원은 판사 개인을 겨냥한 색깔론 공세까지 폈습니다. 결국 우리 이번 판결에서도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모 판사, 정모 판사, 뭐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고 뭐 정치 편향적이다 이 얘기가. 이른바 여권 잠룡들도 일제히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 정치인 거짓말 면허증 판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사법 리스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재판은 조기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오기 어렵고 1심 유죄 판결까지 뒤집힌 극적인 반전으로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력이 더욱 부각되면서 이 대표 공세 전략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에 검찰이 상고하면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사건을 넘겨받고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 게 원칙인데요. 이외에도 이 대표에게 남은 재판은 어떤 게 있는지 또 각각 어떤 상황인지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선고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대로라면 이 대표 상고심은 6월 26일까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꼭 이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앞서 21대 총선에서 선거법으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 13명의 사건을 살펴봤더니 항소심 선고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평균 124일,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또 13명 모두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런 전례에 비춰보면 이 대표 사건도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 이 대표 사건 대법원 선고는 늦어도 7월 중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1, 2심 결론이 엇갈렸기 때문에 또다시 뒤집히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시간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또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사건, 대북 송금 등의 1심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은 시작 단계이거나 재판이 복잡해 선고가 나올 때까지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이 대표에게 걸림돌이 될 재판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 대선에서 만약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형사상 소추에 당선 이전에 받고 있던 재판을 포함할지 뺄지가 관건입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전례가 없다 보니 법조계에선 재판이 중단된다, 기소는 안 되더라도 재판은 계속된다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까지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2심 선고 직후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곧바로 안동 산불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판결과 향후 정치적인 파장에 대해서 정치팀 이기주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기주 기자,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2심 선고 후에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네. 어떤 의도였을까요?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판결 직후에 소회 상당 부분을 검찰 비판으로 할애를 했는데 사필 규정이다. 앞서서 보셨잖아요. 국력을 낭비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불만 그리고 검찰 개혁을 다 같이 시사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럴 법도 한 게요.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에는 공판검사가 10명이나 배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영장실질심사에는 검사가 출석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적 제거에만 악착같이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무리한 기소다, 과도한 기소다라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어요. 공직선거법 264조 보면 법 위반 주체를 당선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낙선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법 취지가 당선인이 법을 위반했을 때 당선을 무효로 한다라는 건데 낙선자를 과도하게 기소했다. 이런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검찰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재판부가 이 대표 측 주장을 다 받아들여준 건 아니고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건 아니다. 이렇게 또 판단을 했는데 어느 정도는 좀 균형을 맞춰주려는 노력을 보인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오늘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제거됐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사실은 조기 대선이 열릴지부터 그 여부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떤 유력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힌 만큼 이제 여야 모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지 이 부분에 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대표 측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했던 게 피선거권 박탈이었는데요. 네. 그런 우려를 일단은 피하게 됐고요. 오히려 오늘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역전극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치적 효과도 극대화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유죄가 나왔다면 공직선거법 633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 3심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선 운동 중에도 선거운동 중에도 리스크가 커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오더라도 그런 사법 리스크에서 좀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야권 지지자들은 앞으로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면서 헌재를 압박할 걸로 보이고요. 여권 지지자는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라는 헌재 압박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이 된 상황이고 네. 사실상 조기 대선 구도도 윤석열 대 이재명 아니겠냐 뭐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요. 네, 일단은 민주당 후보 대선 후보로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래서 오늘도 바로 안동으로 내려간 것처럼 보폭도 넓어지고 발언 수위도 세질 걸로 보입니다. 이제 관심은 여권에선 누가 나오냐가 될 텐데 아직 여권에선 대선 구도에서 구심점이 보이지는 않고 있잖아요. 변수를 꼽자면 윤 대통령 석방인데요. 이 석방되는 윤 대통령이 지금은 전원 형태로 지지자들에게 조금씩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낸다거나 국민의힘 후보 선출 과정에서 관여를 하게 된다면 조기 대선이 사실상 윤석열 대 이재명 앵커님 말씀대로 그렇게 치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다만 지난 대선과 달라진 건 신분이 달라져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이 됐고요.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일단은 벗어난 신분이 돼서 지난 대선과는 좀 정반대의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차이가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기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경상북도 곳곳에 번진 산불로 지금까지 경북 북동부에서만 21명이 숨졌습니다. 가뜩이나 거동마저 불편한데 강한 불길과 자욱한 연기 탓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고령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경북 영양군 석보면 삼위계곡 인근 도로, 승용차 한 대가 배수로에 빠져 있습니다. 원래 흰색이었을 차량은 뼈대만 남기고 새카맣게 탔습니다. 이렇게 차가 도랑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사이 불이 덮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에 타고 있던 312 이장 부부는 가까운 마을에 사는 처남댁을 태우고 312 방향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당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영양군으로 순식간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우스가 찌그러질 정도로 바람이 불었어요. 보니까 불이 금세 저기 있던 불이 여기 와 붙어보고 여기 있던 불이 저거 내가 붙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람이 피할 여기도 없었어요. 산불이 지나간 뒤 이장 부부 등 3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기가 자욱해가 차가 빠진 거야. 빠져가 나오지를 못해가고. 숨진 이장은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마을 주민들에게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 또 불이 확산하니 대피 준비하라는 단체 문자를 남겼습니다. 경북 안동시 임하면 주택가. 감식에 나선 경찰들이 잿더미가 된 집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부부가 미처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마음 졸이며 밤을 지새다 집을 찾은 가족들은 허망하게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만약에 대피가 하시면 아버지가 네가 어디 못 들어도 주위 사람이라도 벨소리 들으니까 새벽 4시까지 내 전화 통화해서 안 돼. 그러고. 이번 경북 북동부 산불로 인해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는 헬기 조종사를 제외하고 모두 21명, 안동 4명, 청송 3명, 영양 6명, 영덕 8명 등입니다. 그중 대부분이 60대에서 80대 어르신이었는데 혼자 걸을 수 없거나 장애가 있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진 산불 앞에서 노약자들은 더욱이 약자였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산불이 번지고 있는 경상북도에선 지난 밤사이 영덕군 한 곳에서만 8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이들은 모두 8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었습니다. 박성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영덕읍내를 둘러싼 산 너머로 시뻘건 불길이 연신 솟아오릅니다. 거센 불길 탓에 밤하늘은 주홍색으로 변했습니다. 불이 꺼진 뒤 찾은 경북 영덕군 매정리. 요양원 인근 도로에 완전히 타버린 승용차 한 대가 놓여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이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 4명과 직원 2명이 타고 대피하던 차량이 폭발해 입소자 3명이 숨졌습니다. 이 요양원에서 출발한 차량은 50여미터도 채 가지 못하고 화염에 휩싸여 이곳에서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덩어리가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사방에서 다 왔죠. 앞이 안 보일 정도였으니까. 유독 사상자가 많았던 이 마을은 집도 축사도 전부 타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80대 부부가 살던 집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불길이 보이는데요. 산불 당시 부부는 이 집을 빠져나왔지만 바로 앞 길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나는 집 안에서 주무셨는 줄 알았거든. 그 시간에 안 주무시고 요 밖에 나와서 돌아가셨대.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노. 또 다른 마을에선 미처 대피하지 못한 90대 여성이 매몰돼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영덕에서 숨진 사람은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 새 경북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겁니다. 모두 80세 이상의 고령이어서 너댓 시간 만에 마을을 덮친 산불의 화마를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기서 불이 보였는데 한 3분도 안 되게 다 날아왔어요.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큼 일찍 대피했으면 되었을 건데 한 분이 대피 못 참 안타까워요. 주민들은 아직 꺼지지 않은 불길에 마음 졸이며 무사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사방에서 밀려드는 불길은 대피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주민들은 급히 방파제로 피신하기도 했는데요. 장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 정상부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아 오릅니다. 도로는 벌건 불길에 둘러싸여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지난밤 의성 산불이 안동 청송을 거쳐 70km가량 떨어진 영덕군까지 번졌습니다. 불이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가쁘고 지금 보면 우리 면 전체가 저 위에서부터 양옆으로 막 싹 다 탔어요. 마을의 집들은 새까맣게 불타 주저앉았습니다. 주택 30여 채가 불타는데 걸리는 시간은 채 1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초속 20m가 넘는 강풍 때문이었습니다. 몬스터 있을 정도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완전히 도깨비 바람처럼 이쪽에 불었다 저쪽에 불었다 이렇게 하니까. 산불은 서풍을 타고 불과 4시간여 만에 동해안과 맞닿은 대계 원조마을까지 덮쳤습니다. 주택과 상가, 창고를 닥치는 대로 태웠고 주민들은 밤새 공포에 떨었습니다. 불길이 사방에서 덮쳐오자 주민들은 급하게
바닷가 방파제로 피신했습니다. 다 불이 붙어가지고 양쪽으로 다 막혀가지고 어디 대피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다 모여있던 것 같아요. 방파제로 대피했다가 고립된 주민 104명은 해경 경비 함정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번 불로 영덕에서만 주택 800채가 불타 4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대피소도 불통이 산에서 불이 계속 날아오니까 바람이 부니까 휘몰아치니까 어떻게 쟤하고 불통하고 같이 막 휘몰아치더라고요. 또 피해 면적이 영덕 전체 면적의 27%인 2만 헥타르에 달해 2022년 울진 화재를 넘어섰습니다. 영덕 산불은 오늘 바람이 잦아들면서 다소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밤부터 강풍과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소방당국은 야간에도 진화 작업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산불을 코앞에서 마주해야 했던 시민들은 종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유례 없는 대형 산불이긴 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처에 대한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변희애주 기자입니다. 키우던 강아지와 닭은 풀어주고 사람 몸만 가까스로 빠져나왔습니다. 귀양 5년째 홀로 살던 집을 두고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따고 그래. 벌써 불똥이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에. 한 10km밖에 못 갔어요. 연기가 앞이 보여야지. 집은 하룻밤새 사라졌습니다. 뿌연 연기가 온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양동이 위에는 잿더미가 가득하고요. 지붕은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에서 번진 불길이 옆집까지 집어삼키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통신장애 한때 인터넷과 전화까지 먹통이 됐습니다. 물 뿌리고 핸드폰이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 연락이 안 돼가지고 아들이 안동서 안동서 기랑까지 못 넘어가는 걸 부모님 연락이 안 돼가지고 안 되겠다 하면서 와. 쉴 새 없이 울리는 재난 문자는 혼란을 더 키웠습니다. 의성군하고 안동시하고 인접 지역이니까 다 받는 거예요. 힘들긴 했죠. 문자 양이 너무 많으니까. 겨우 불길을 뚫고 도착한 대피소는 10,000원이었습니다. 산불이 엄습한 오후 5시나 돼서야 대피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면서 한꺼번에 한 장소에 주민들이 몰린 겁니다. 우선 가라. 오전만 해도 여기가 텅텅 비었어요. 우선 글로 가 있다고 오라고 갑자기. 대피 장소가 불과 수분 사이 바뀌는 등 복잡한 안내에 고령층은 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시로 오고 하는데 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어른들은 또 일일이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해도 잘 못 들으시고.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재난 대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예산만 좀 투자하면 이제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완비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디에 대피해야 된다라는 안내까지도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는 유례없는 산불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자체, 산림당국의 미숙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주변에서도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풍과 날씨 탓에 지리산 주 능선을 향하고 있는 불길 잡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오후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에서 발화한 산불은 시천면 외곡리와 원리의 지리산 자락으로 순식간에 번집니다. 하천 주변도 곳곳이 불타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뿌리고 뭐 펄펄 번개미로 날아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루 뒤 발화 지점에서 6-7km나 떨어진 하동군 옥정면 두양마을에서 산불이 치솟습니다. 불길은 강과 능선을 넘어야 하는 산청 중태마을도 덮쳤습니다. 모두 바람을 타고 산 능선을 징검다리 삼아 날아간 불씨가 원인이었습니다. 저 능선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10분. 바람 따라왔으니까 그만큼 바람 맞춤 빠른 기죠. 화염으로 인한 상승 기류와 변화가 심한 지리산 날씨가 만든 비화는 다른 곳으로도 튈 수 있습니다. 산불이 있고 강풍이 불 경우에는 비화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을 대피 명령을 내려서 안전하게 대피시킨다든지. 산불은 지리산 주능선과 국립공원 구역으로 향하고 있지만 강풍에다 난기류까지 생기는 고지대에서 헬기 진화도 쉽지 않습니다. 작은 헬기가 이제 비행에 어려움이 있고요. 물을 계속 뿌리더라도 낙엽층이 두꺼우면은 아주 오랜 시간 많은 물을 뿌려도 쉽게 제압이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불씨에다 변덕심한 지리산의 바람 탓에 진화 대원들의 분투에도 산불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이번에 경상북도 곳곳으로 번진 산불은 비슷한 사례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빨랐습니다. 얼마나 불이 빨리 번진 건지, 그럼 내일 내린다는 비는 과연 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김민욱 환경 전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산림청이 추산하는 산불 영향구역입니다. 불이 처음 시작된 의성을 넘어 이 안동까지 번졌죠. 그런데 지금은 의성에서 동쪽으로 60km가량 떨어져 있는 영덕까지 산불이 번진 상황입니다. 불과 하루 만에 불이 수십 킬로미터를 달린 겁니다. 어제 하루 불길이 빠르게 번지며 유럽 우주청 센티넬-3 위성에서도 경북 지역을 덮은 이 흰 연기가 뚜렷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산불이 진행된 동안 이 지역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경 경북 지역의 바람 관측 정보입니다. 평소 봄철보다 이례적인 강한 바람인데요. 위성군 옥상면 자동 기상 관측 장비에는 어제 순간 최고 초속 21.9m의 바람이 기록됐습니다. 이 몸을 굽히지 않으면 걷기 어려울 정도의 바람입니다. 갑작스런 기온 상승도 빠른 확산을 거들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까지만 해도 의성 인근 안동의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기온이 오르면서 낮 최고 기온이 20도나 높아지는 데는 나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급격한 기온 상승은 지표면을 달궈서 강한 상승 기류를 만들고 불씨는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 퍼집니다. 주민들은 그야말로 불덩이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렸다고 표현합니다. 지역적으로 아마 상승 기류가 굉장히 강했을 거예요. 산불이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이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서 되게 넓게 퍼져가지고 이런 일. 불길을 걷잡을 수 없게 된 만큼 내일 비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불을 끄기에는 넉넉하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저녁 제주도, 늦은 밤 경남 남해안을 시작으로 내일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지만 경북의 강우량은 5mm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비만으로 산불을 좀 진화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그 비가 내릴 당시에 어떤 실제 인력 진화나 공중 진화가 같이 병행이 돼야지만. 우선은 눈앞에 산불을 끄고 당장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하지만 전국이 대형 산불의 위험지대가 된 만큼 적절한 숲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또 진화 및 대피 대책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사후에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이제 103일째가 됐지만 여전히 헌재 선고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 자, 김세영 기자. 오늘도 공지가 안 나왔는데 이러다가 이번 주도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네, 사실 이번 주 안에 선고하기 위해선 최소 오늘은 일정을 공지해야 했는데요. 오늘도 재판관 평의가 이어졌지만 일정은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헌재는 목요일인 내일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하는 일반 사건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금요일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건 1995년 딱 한 번밖에 없는 데다 일주일에 3번 선고한 전례는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오늘 나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직후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일을 공지하면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걸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다음 주면 이제 아예 2025년 1분기를 다 보내고 4월로 넘어간다고 봐야 하겠죠? 3월 31일 월요일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헌재가 그제 한덕수 총리 선고를 전주 목요일에 공지했듯이 내일 공지를 하고 3월 마지막 날 선고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만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점에서 다음 주로 넘어가면 4월 4일 금요일 가능성이 더 큰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4월로 넘어가게 되면 18일 문형배와 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있기 때문에 선고가 지연되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불안감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종료 사흘 전 선고가 이뤄지긴 했지만 박 전 대통령 때보다도 이미 2주 가까이 평의가 길어지면서 헌재가 지나치게 좌고우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도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헌재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비판 여론은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늦어질수록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더 많이 모이고 있고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상경 시위에 나선 농민들은 남태령에서 경찰에 가로막히자 밤샘 집회를 벌인 뒤 오늘은 서울 도심으로 이동했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자, 이혜선 기자, 오늘 그곳 농민 집회에 다른 시민단체들도 합류했다고요? 네, 그래서 매일 저녁 촛불 집회가 열리던 곳에서 오늘은 장소를 조금 옮겨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헌재가 선고일을 미룰수록 사회적인 혼란만 가중된다면서 즉시 파면을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산불 이재민들에게 좀 더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친 건 맞는데 그래도 포기하면 진짜 다 끝나는 것 같으니까 진짜 지쳐도 계속 포기하지 말자. 근데 이렇게까지 질질 끄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내려놓고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사과를 하고 죄를 받는 게 맞지 않나. 특히 국민들에게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면서 자신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도 터져나왔습니다. 하겠습니다. 국가폭력 자해가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면 책임은 누가 지나? 한 번 더 여성, 환경, 노동 등 시민사회단체도 오늘 파면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고 민주노총은 예고했던 대로 내일 하루 총파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시민 총파업을 합니다. 노동자는 파업으로, 학생은 동맹휴업으로 결의를 다지기 위해 오늘 123인 동조당식을 진행합니다. 자, 어제 트랙터 시위에 나섰던 농민들이 남태령에서 경찰에 가로막혔는데 이 경찰의 저지를 따돌린 트랙터 한 대가 오늘 새벽에 광화문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죠. 네, 전농의 트랙터 한 대가 새벽에 광화문에 도착하면서 남태령 밤샘 집회를 하던 시민들도 광화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견인 조치에 나섰고 시민과 농민 400여 명이 막아서면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결국 트랙터를 견인하자 시민들도 이곳 견인 장소 근처로 옮겨 연좌농성에 들어갔고 보시는 대로 저녁 촛불 집회까지 이어진 겁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아스팔트 위에 분필로 트랙터가 장갑차보다 무섭냐, 민주주의가 빛이 된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등의 글귀를 적어놓기도 했는데요. 집회 주최 측은 경찰의 견인 조치는 과잉 불법 대응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루 종일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이 금지한 트랙터 행진을 한 것도 아니고 세워둔 곳도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장소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집회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자진 해산을 요구하고 있고 시민, 농민들은 트랙터를 돌려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차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 정황은 더 명백해졌습니다. 보도에 구민지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긴급 체포되고 이틀 뒤 검찰이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보고, 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오갔다는 제보 내용도 언급됐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을 찾아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이 병력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윤 대통령이 그렇다면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철저히 준비해 국회부터 장악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내용이 단체 대화방을 통해 전파됐다고 진술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다고 김 전 장관에게 말한 것을 들었다며 잡으라는 건 국회의원 등 체포 지시로 다시 걸면 된다는 제2 계엄 선포를 뜻하는 걸로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검찰 보고서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자수서 내용도 담겼습니다. 계엄 해제안 가결 전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화폰으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키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도 속속 확인됐습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지시가 있었다고 했고 이 전 사령관도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부하들이 들었다면 인정한다면서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건 기억난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초기 검찰 보고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확인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제2계엄은 결코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도 있습니다. 계엄 선포 다음 날 전북과 충북에 주둔하는 공수여단이 서울로 진입할 계획이었다는 특전사 간부 언론 인터뷰 내용도 2차 계엄 가능성 정황으로 제시됐지만 아직 수사 결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파면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향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위협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전광훈 목사 등이 계속해서 지지자들을 부추기면서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을 향한 겁박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고성을 지릅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집이라며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재판관을 원치 않는다. 정계선은 사퇴하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유일하게 파면 의견을 낸 뒤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극우 시위대의 새로운 표적이 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1인 시위를 빙자해 여럿이 몰려다니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판사 욕 엄청 하고 술 먹고 뭐 태극기에다 뭐 성조기에다 너무 도를 지나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엔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는 물론 간첩, 빨갱이로 부르며 위협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을 찾아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윤 대통령 탄핵을 막겠다며 헌법재판관들을 연이어 겁박하고 있는 겁니다. 내란 선동 혐의 피의자인 전광훈 목사도 가세했습니다. 보면 가장 그 좌쪽에 있는 인간이 이제 정계선인데요. 정계선은요 차라리 북한 가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발언 수위를 높이며 계속해서 지지자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언제는 내란머리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 발에 밟혀 죽는 깨구락질 신사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헌법재판관들의 자택 주변을 24시간 순찰하고 경호 인력을 늘려 신변 보호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를 위협하는 게시글 91건을 특정해 13명을 검거하고 헌법재판관들을 협박하는 글을 쓴 작성자 4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을 향해 낫을 들고 베어버리겠다는 글을 써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실제로 낫과 휘발유를 들고 가 범행하려 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기존 협박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공중협박죄를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2일 밤 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SNS에 쓴 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을 향해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 한 사람씩 낫으로 베어버릴 것이다. 감당되겠나? 라고 위협했습니다.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흘 만에 작성자를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실제로 낫과 휘발유를 들고 가 범행하려 했다는 취지로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별다른 직업 없이 고시원을 옮겨 다닌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불특정 시민을 상대로 무분별한 살인을 예고한 것으로 보고 공중 협박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실제로 실행에 옮길 계획이었나요? 협박을 올린 것을 반성합니까? 공중 협박죄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해치겠다며 공연히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기존 협박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지난 18일 시행된 공중 협박죄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 강하게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정치적 갈등이 격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이나 또 불측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지 않으면 몇몇을 죽이겠다면서 특히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쓴 유튜버에 대해서도 공중 협박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난 극우 유튜버 유모 씨는 지금도 헌법재판소 주변을 돌며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거칠어지고 있는 협박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위법적 행보를 거침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공영방송 EBS 사장을 임명하며 또 부위원장과 둘이서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문제의 2인 의결에 대해선 최근 대법원까지 확정적으로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다시 법정 공방이 예고돼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신동호 EBS 신임 사장. 10여 년 전 MBC 아나운서 국장 시절 노조 활동 등을 문제 삼아 후배 아나운서를 다른 부서로 내보내고 프로그램에서 배제한 정황이 드러나 언론 탄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020년 20회 때 총선 한 달 전 퇴사해 곧장 미래통합당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도 공영방송 사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과거 직장 동료인 신 사장을 4년 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사랑하는 후배라 소개하는가 하면 같은 정당에서 활동한 시기도 겹쳐 이해충돌 지적마저 거셌습니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과 전체 회의를 열어 선임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이 같은 방통위 2인 의결의 법률적 결함은 최근 대법원에서도 확인됐습니다. 2인 방통위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 효력 정지가 확정된 겁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법리적 비교가 불가능한 자신의 탄핵 사건 결과를 들이대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인 체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저는 심지어는 탄핵을 겪은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EBS 구성원과 언론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EBS 노조원들은 내일 아침 신임 사장의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 물러나게 된 김유열 EBS 전 사장도 내일 방통위의 임명 효력을 멈추고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50명이 넘는 EBS 보직 간부 전원은 결의문을 내고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며 결코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언론노조도 사법부가 인정한 방통위 2인 체제에 위법한 결정이 반복되도록 용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키움에 지명된 정현우 선수가 오늘 기아를 상대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김수근 기자가 전합니다. 시범 경기에서 11이닝 1실점 호투로 키움의 4선발 자리를 꿰찬 정현우. 기아를 상대로 한 프로 데뷔전에서 첫 타자를 내야 뜬공 처리하며 기분 좋게 시작했지만 위즈덤에게 원바운드로 담장을 넘어가는 2루타를 맞고 폭투까지 내주며 흔들렸습니다. 빠른 공은 140km 중반대 구속을 기록했지만 제구가 되지 않았고 기아 베테랑 타선에게 난타를 당하면서 2점을 내줬습니다.
1회에만 31개의 공을 던지며 프로의 벽을 실감했는데 2회도 쉽지 않았습니다. 입단 동기 여동욱의 송구 실책에 연속 볼넷으로 만루 위기에 몰렸고 최영우에게 2타점 적시타를 맞고 실점이 넉 점으로 늘어났습니다. 정현우는 5이닝 동안 122개의 공을 뿌리며 6실점했지만 타선의 도움으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년 50억 원의 한화 유니폼을 입은 엄상백은 LG와 시즌 첫 경기에 등판해 5회 2사까지 2실점으로 패전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NBA에서 나온 순발력 만점 플레이입니다. 상대가 가로채려던 공을 집념의 더블 클러치로 마무리했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맑기만 한 하늘이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산불 지역인 의성의 풍속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바람의 강도가 오늘 밤 자정 무렵 시속 19km 안팎으로 강해졌다가 내일 아침 사이에는 잦아들겠습니다. 낮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연일 산불이 계속되면서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시커멓게 보이는 안동 등 경북 북부는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0마이크로그램 안팎을 보였는데요. 경북 청송의 일 최고값이 985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기다리던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 자정 이후 수도권 지방을 시작으로 내일 낮이 되면 경상권 등 대부분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쪽 지방에 최고 20mm, 동쪽에는 10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고요. 일부 남부 지역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19도, 대구 24도를 보이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일요일에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고 대기가 다시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동시가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주변 주민들에게 대피 재난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